지금부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제가 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1965년도에 체결된 한일 기본 관계 조약, 한일 기본 조약과 함께 체결된 프로토콜입니다. 부속 협정입니다. 1965년 한일 기본 협약 1조는 1910년도에 한일 합방 조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약을 그 1조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일 합방 조약을 무효로 선언하고 일본으로부터 정식으로 확인받은 조약이 1965년 한일관계 기본조약인데 그 부속협정으로 체결된 것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청구권 협정인 것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이 흔들린다면 한일관계 한일 합방의 무효를 국제법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일관계 기본조약의 근거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아주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루어왔던 외교적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중차대한 사태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런 인식을 우리 국내에 있는 법률가들이 공유하고 있던 차에 일본 측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는 분들을 우리가 교류를 하게 되었고 한일 간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자라는 안에 이르렀습니다. 한 달 정도 이 성명 준비를 했고요. 일본 측에서는 우리 법률가들이 많이 참여했고 이 공동 성명이 이르기까지 협력을 해주신 분이 일본 측에서는 니쇼카 스토무 교수, 그리고 한국 측에서는 반종족주의 저자의 유희연 박사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일어서 주십시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제 청이 있겠습니다. 네,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묵념.
네,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우리 세 분 변호사님께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성명을 발표하시겠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성명. 우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존중을 통해 국제적 우호관계 재구축을 요구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양국은 물론 양국의 국민들이 정치, 안보, 경제, 문화의 각 측면에서 상호 협력과 우호관계를 다질 수 있었던 기초였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로 2018년 10월 30일 제2차 세계대전 중 구 일본 제철의 한국인 노동자가 신일본 제철 죽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억 원씩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에 기한 신일본 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한국 법원의 강제 집행이 개시되었다. 이로 인하여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바탕이 되어 유지되어 왔던 교류 협력의 기초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대법원 판결은 한일 관계에 큰 균열을 일으키고 전후 최악이라고 평가될 만큼 한일 관계의 악화를 가져온 중대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법적, 정치적인 적절한 대처가 지연된다면 한일 관계는 결정적인 파국에 이를 우려가 있다. 그것은 한일 양국의 국민 내에 있어서 심각하고 중대한 불행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 양국 국민은 이러한 파국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일 양국의 법률가인 우리는 양국 관계를 진지하게 우려하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양국의 정부 및 사법 관계자에게 현명한 대응과 조치를 요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국인 노무자의 손해 등에 관한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국제 문제로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며, 한국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위자료 청구권도 이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입장은 일본 최고재판소 2007년 4월 27일 판결과 한국 대법원 판결의 권순일, 조재현 대법관의 반대 의견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이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한국 대법원은 원고들이 일본 제국에 의한 불법이고 반인도적인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이며, 이러한 피해에 의해서 원고들이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처리된 청구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은 아편 전쟁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1세기에 걸친 기간의 큰 틀 아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역사 연구에 의해서 해명되어야 할 문제다. 역사적 진실은 자유로운 비판이 보장되는 가운데 냉정한 분석에 의하여 역사가들이 규명해야 할 문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의 역사학자로부터도 이러한 역사 해석에 대해서 유력한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가 특정한 역사 해석을 내리는 것은 법 해석의 측면이나 학문 연구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셋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그 체결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이 13년간 다대한 노력을 기울인 교섭의 과정을 통해 체결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국제협정은 양국 및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협정은 그 후 양국의 우호 관계와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국제조약은 각각의 입장이나 기대에 입각하면서도 쌍방 당사국이 상호 양보하는 노력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협정도 그러한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동협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장래에 걸쳐서 양국의 우호 관계와 발전을 보증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 넷째, 한일 양국은 각국 국민의 국내외의 사유재산권에 대해 보호할 국가적 책무가 있고 양국은 이러한 각국의 입장을 상호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력화하는 대법원 판결에 기한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집행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 처리에 직접 나서야 한다. 따라서 신일본 제철 죽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권은 한국의 국내 문제이므로 한국 정부의 책임 아래에 처리되어야 할 문제다. 한국 정부 사법당국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강제 집행을 정지하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정신에 기초한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해결의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의 정부 사법 관계자는 양국 관계의 파국을 회피하고 진정한 우호 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한일 양국의 법률가들로서 상호 연대하여 이상과 같이 성명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한국 측 고영주 참여자 대표 변호사 전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 박인환 변호사 전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변호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석동현 변호사 전 부산지검 검사장 고영일 변호사 장재원 변호사 정선미 변호사 김기수 참여자 간사 변호사 위안부와 노무동원 노동자상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 공동대표 정진경 변호사 변호사연합 공동대표 이우연 참여 지식인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일본 측 다카이게 같이 있고 참여자 대표 변호사 아라키 다오사무 변호사 오자키 유키히로 변호사 전 쿠시오 지검 검사장 카시야의 마코토 변호사 가스마타 유키히로 변호사 다나카 요시토 변호사 다나베 요시히코 변호사 도이 겐조 변호사 나카시마 시게키 변호사 전 후쿠오카현 변호사의 부회장 하라 요우지 변호사 마사지로 변호사 마츠모토 토이치 변호사 미츠카도 나오사마 변호사 모리 토이치 변호사 요시카와 타카유키 변호사 오카지만 미노루 참여자 간사 변호사 전 일본 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니시오카 치토무 참여 지식인 레이타쿠 대학 개긴교수 이상입니다. 이 성명서를 발표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성명서는 아마 역사적인 성명으로 후대의 길이 기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2년도경인가 한일 지식인 백인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한일 합방 무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의미 깊은 성명이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그 한일 양국의 백인 공동성명은 2012년도 김동완 대법관의 판결로 이어지는 어떤 배경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관계 기본 협정, 한일 합방을 무효로 선언한 그런 의미 있는 협정의 부속 협정인 것을 본말이 전도된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점에서 저희는 다시 한일관계의 기본관계 협정을 존중하고 한일 합방이 무효임을 온전히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국제 간의 조약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오늘 성명서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분을 아까 성명서에 이름을 올려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오늘 이 성명서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영주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예.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 주변의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느냐면은 북한의 이 대남 전략 전술을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남 전략 전술 중에 하나가 갓근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를 가시라고 비유할 때 한일 관계, 한미 관계가 양갓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미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일 관계만 끊어져도 갓은 날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는 해체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가 우리 국가 안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일 양 국민이 이렇게 미워하면서 지내서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보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런 성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일 양국 간에는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정말 1910년부터 45년까지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계기로 또 한일 양국 간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여 왔고, 그것이 오늘날 한일 양국 간에 여러 가지 서로 설림 우호 관계의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도 현실적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한 그 자금에 의해서 오늘날 많은 경제적 그런 사회적 발전을 이루어 온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과거 일제감정기의 그러한 역사적 감정과 지금 오늘날 현 시점에서 한일 양국 간의 군사안보, 경제, 사회문화, 재방면에서의 이런 교류 관계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한다고 보았을 때 이 한일 간의 소위 징용 노동자의 이 판결로 인해서 한일 양국 관계가 극도의 그런 바탕관계에 있는 것은 어느 모로 보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특히 우리 국민으로서도 우리나라로서도 여러 가지 손실이 많다는 점에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판결로 인한 한일 청구권 협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문제를 정말 발전적으로 한일 양국의 변호사들이 정말 법리적인 면, 또 여러 가지 재반 가치 면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이 성명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말 발전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성함이 어떻게 돼요? 저는 서구동현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고병일 변호사입니다. 우선 그 성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셋째 부분 파트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1965년 협정을 보면 이 배상 청구권, 보상 청구권을 이렇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청구권이 이 협정에 의해서 양국 간의 해결됨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청구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청구권 협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첫 번째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외교적인 노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권에서요 사법부가 자의적인 해결을 해버렸고, 그리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국 중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3국 중재를 하면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이 마치 빼앗기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제 협약, 조약에 있어서는 대부분 제3국 중재를 합니다. 어떤 A국과 B국 간에 이런 협정이 맺어졌을 때 A국 내지는 B국에서 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전순국과 패전국 사이에 이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중재를 하는 것을 한 당사국이 한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는 당사자 간의 대등한 관계로서 이거를 제3국 중재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제3국에서 객관적인 장소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대한민국 자체 내에서 이거를 해결을 한다고 하거나 외교적인 노력을 거치지 않고 해결을 하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이 협정에 위반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이 협정 자체에 명백히 위배되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청구권 협정에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상태인데 제3국 중재로 갔을 경우에 우리는 국제법을 위반한 사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한일 양국의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일 양국에 더 이상 이러한 해가 되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 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보도만 보고 자료만 보고 왔습니다만 그 청구권 협정 문제 나아가서 한일 위안부, 국민의 관심사인 위안부, 또 더 확대하면은 저 러시아 영으로 지금 있는 살린 귀환동포 문제, 그리고 일제시대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 투하에 그 당시 제일 조선인이었죠. 그 문제도 사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가 좀 포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한일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 문서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거의 전면적으로 외교 문서가 비밀 문서가 해제됐습니다. 그 당시 민간합동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합동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그 당시 국무총리로서 위원장을 하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으로서 그 민간합동위원회 위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동조사 경과 보고서를 국민에게 발표를 하면서 그 내용 중에 강제동원 문제가 65년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부 입장에서, 그 당시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구권 협정 자금, 무상 자금 3억 불 중에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약 10년 정도 조사를 해오면서 약 6천억 원 정도의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컸다는 걸 반영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6천억 원 같으니까 큰 것 같지만은 우리 지금 수준에는 6천억 원이 뭐 정부 예산 처리할 때 보면 조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10년 동안 6천억 원 썼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도 충격조차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6천억 원 정도를 그 정부 예산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망자는 2천만 원, 부상자, 행불자까지 심지어 위안부까지 전부 나름대로는 지급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만 볼 때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그 위안부 재단을 일본 정부 돈으로 합의를 해서 만들고 위안부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 당시 수령자가 현재 살아계신 위안부들은, 할머니들은 대부분 1억씩을 수령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와서 그 이해찬 그 당시 국무총리나 문재인 그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던 분이 지금 바로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정부 책임자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한일 관계를 다시 뒤집어서 보자 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여기서 이 일을 진행하신 분들은 한일 관계의 장래를 내다보고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급박한 현실이다. 앞으로 장래를 보고 나아가자는데 중점을 두고 아마 한일 변호사 협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꼭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피해자들에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당시 청구권 협정 당시에 3억 불의 보상자금을 받은 그 자금을 시드머니로 해서 혹시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일본 정부에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일단은 확인시킨 대로, 선언한 대로 우리 정부가 먼저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도덕적인 우위.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과 국교 정상화할 때 중국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난징 대학살 사건 때는 수십만이 며칠 사이에 다 죽었을 정도였으니까 중국도 엄청난 일제시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모택동 정부에서는 한일 수교를 70년대 하면서 이항인지 사망인지 보면 명백하게 일제시대 피해는 일본 정부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아예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공산정부의 자금이 물론 국가가 넉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겠다고 넣은 이유가 저는 지금 바로 국가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역사에서 나라를 빼앗긴 패배 국가에서 다시금 끄집어내서 돈 문제로 축소시키고 끌고 나가는 것은 국가가 그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서 중국은 서양에서도 유럽에서도 대부분 국가가 그렇게 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독일의 경우는 그 뒤에 이제 화해치유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결국은 또 민간 차원 또 정부가 합작 차원에서 했죠. 그건 차치하더라도 저는 지금 와서 다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우리 정부가 다시 뒤집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또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우위를 가지려면은 문제가 있다. 또 더 가장 큰 우리 법적인 법률가로서 보는 문제는 자꾸 개인 청구권으로 지난번 대법원 판결처럼 지금 또 방치를 하게 되고 알아서 해라, 일본이 책임지라고 하게 되면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소멸시효가 걸리게 됩니다. 적어도 1차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제 기억으로 2012년이니까 벌써 7년이 지났죠.
형사에서는 반인도 범죄가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 최근에 국제형사법상의 기본적인 원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은 민사 분야에서는 어떤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없다는 논리는 아직 민사 분야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민사와 형사를 엄밀히 구분을 할 때 어쨌든 1차 대법원 판결이 1억씩 지급하라는 대부분 판결이 나온 시점으로 볼 때는 지금 청구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재판권 행사하자면은 개인이 행사하는 것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비겁하게 자꾸 개인과 일본의 책임, 개인과 일본과의 관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그 책임을 떠안으면서 다시금 국민들과 합의를 구해서 과거처럼 피해자 지원위원회라든가 또 조사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유대인 방식이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피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우리 국민과의 이 다툼에 사건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격에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약간 상황 파악도 못한 수준에서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제가 또 과거에 일한 경험에 비추어서 몇 말 못했습니다. 중언부언한 것 같아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법률가들 의견을 다 말씀드렸고요. 유현 박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고영주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공동성명을 이끌어내시고 또한 참가하신 변호사 여러분께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 가지 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법원 판결문이나 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마이크를 좀 입에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충분히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법률가가 아니면은 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민통치의 불법성 문제가 이번 판결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개인의 청구권 문제가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에서 내부적인 논의를 거치고 국민들에게 하나의 핸드북이 될 만한 작은 것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일 종족주의 책이 지금 일본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여러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존중하자 이런 취지로 오늘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국제법 교과서에 국가 승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학교 1학년들이 보는 국제법 총론 교과서에 국제조약을 존중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국가로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국제조약이 을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던 조선시대의 그 서러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약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게 저희 법원입니다. 약속도 지켜져야 되듯이 조약도 지키자.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좀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하시겠습니까? 기자분이 질문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괜찮으시면 한번 듣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 대법원에서 일부는 이 피해자 측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들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기각하고 이거를 틀렸다고 한 대법원 판사들이 있는가 하면 맞다고 한 판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같은 거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다른 의견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어떤 대법원에서 어떤 뭐 정치적인 과정이 좀 더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같은 법을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법을 똑같이 공부하신 분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 있는지, 또 다른 법률가들, 다른 변호사분들은 또 이거를 또 지지한 성명도 내기도 하는데, 제가 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지 뭐 같은 그런 법 해석상에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제가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참여자가 안 살아서 대신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주입된 집단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 동원이라는 집단 기억이 큰 원인입니다. 저는 대법관 2012년 판결하신 대법관님, 그리고 지금 계신 대법관님도 선량한 마음을 해서 판단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그 집단 기억의 잘못된 인식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각인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강제 동원이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공서양속이라는 정가의 보도를 꺼냅니다. 법이 일반 원칙으로 후퇴를 했고, 그 공서양속에 위반되기 때문에 관할권 문제도 또 소멸시효 문제도 모든 것을 법적인 장애를 돌파를 해서 판결이 나오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우리 사회가 이 동원의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우리 법률가들보다는 역사가들이나 또 지식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기 있게 얘기를 해야지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이것으로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